동생을 나에게 팔면 이 은자를 다 주겠소. 오라버니, 나를 버리지 마, 오라버니. 환상야담록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듣기 좋은 날이었지요. 조선 땅 어느 남쪽 포구 마을,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시장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젓갈 냄새, 막걸리 냄새, 사람 땀 냄새가 뒤엉켜 코를 찌르는 그런 곳이었지요. 그 한복판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 들으시오. 듣지 않으면 귀가 아까울 소리가 나온다요. 소리꾼 한수였습니다. 26 청년이었으되 얼굴엔 벌써 고생의 주름이 패어 있었지요. 하지만 목청만큼은 천하제일이었습니다. 그의 북채가 가죽을 후려칠 때마다 사람들의 가슴팍이 함께 울렸지요. 그리고 그 옆에 가야금을 안고 앉은 처자가 있었습니다. 연화, 한수의 동생이었지요. 19 처녀였으되 그 두 눈은 하늘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몸이었지요. 하지만 그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가야금 가락이란 구슬이 은쟁반에 구르는 듯 봄바람이 버드나무를 스치는 듯 듣는 이의 혼을 빼놓는 소리였습니다. 오빠가 북을 치면 동생이 줄을 뜯었습니다. 오빠가 소리를 뽑으면 동생이 가락을 받쳤지요. 둘 사이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북장단 하나면 충분했지요. 꿍 하면 연화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따르릉 하면 한수의 목청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연화가 들을 수 있게 크게 박수 한 번 쳐주시오. 한수가 소리치면 장꾼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짝짝짝. 그 소리를 들으며 연화는 고개를 숙여 웃었지요.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온기가, 오빠의 숨소리가, 이 작은 행복이 그날 번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좋아야 엽전 20냥, 못하면 10냥이었지요. 하지만 한수는 그 돈을 고이 접어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오늘은 국밥 먹자. 따끈한 거. 오라버니, 아까워라. 그냥 죽 끓여 먹어도 아깝긴. 내 동생 밥값이 아깝다는 게 말이 되나? 자, 가자. 오빠는 동생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던지. 연화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오빠의 손만 잡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지요. 그 손이 이끄는 곳이 1000리 길이든 10,000리 길이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밤이면 둘은 허름한 초가 한 칸에서 잠들었지요. 한수는 동생의 이불을 덮어주며 북을 쓰다듬었습니다. 북가죽엔 기름때가 끼고 북채는 손때로 반들반들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둘을 먹여 살리는 전부였습니다. 연화야. 예, 오라버니. 내 소리가 내일은 더 좋아질 거다. 오늘 장꾼 하나가 그러더구나. 내 가야금 소리에 돌아가신 어미 생각이 났다고. 오라버니, 북소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허허, 그래. 그럼 우리 둘 다 잘하는 거네. 둘은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외롭지 않았지요. 부족했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북장단 하나로 이어진 이 남매에게 세상은 그럭저럭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늘이 노했습니다. 그해 여름 비가 오지 않았지요. 땅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서 가랑비 한 방울조차 삼켜버렸습니다. 볕단은 누렇게 타들어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지요.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니, 가을이라 부를 수도 없는 것이 왔지요. 추수할 것도 없는 들판에서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었지요. 그래도 배는 고팠습니다. 아이들은 울다가 지쳐 잠들고 어른들은 눈빛을 잃어갔습니다. 한수와 연화도 마찬가지였지요. 장터에 나가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북을 쳐도 귀 기울이는 이가 없었지요. 모두들 살기에 바빴습니다. 소리 따위 들을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라버니, 우리도 풀뿌리 캐러 갑시다. 안 돼. 내가 어딜 다녀. 앞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됐다. 오빠가 어떻게든 한다. 하지만 한수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품팔이를 하려 해도 일거리가 없었지요. 소리를 팔려 해도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고 낡은 북과 가야금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병이 왔습니다. 호열자 사람들이 괴질이라 부르는 그 무서운 역병이 마을을 덮쳤지요.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엔 시체가 되어 나뒹굴었습니다. 온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파리떼가 들끓었지요. 죽은 자를 묻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한수와 연화의 부모도 그렇게 갔습니다. 하루만이었지요. 아침에 기침을 하시더니 해질 무렵엔 숨이 끊어졌습니다. 한수는 부모의 시신을 뒷산에 묻으며 이를 악물었지요. 울 수도 없었습니다. 동생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연화야, 괜찮다. 우리 둘이 잘 살면 돼. 하지만 연화가 쓰러진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라버니 눈이 아파요. 한수의 간담이 서늘해졌지요. 연화의 눈에서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보지 못하던 눈이었으되 이제는 벌겋게 부어올라 고통까지 주고 있었지요. 눈병이었습니다. 그냥 눈병이 아니라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악성 눈병이었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한수는 동생을 업고 약방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약방문에는 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요. 의원도 역병을 피해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발이 닳도록 마을을 뛰어다녔습니다. 누가 좀 동생을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그만해요. 이제 그만 닥쳐. 입 다물어. 한수가 소리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그리고는 동생을 꼭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연화야, 죽지 마. 제발, 제발 죽지 마. 동생은 오빠의 품에서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태우고 있었지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북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쿵, 따궁, 북을 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밤하늘을 향해 북을 쳤지요. 신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누구든 좋으니 제발 동생만 살려주십사 하고 혼을 다해 북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시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한수가 문을 열자 거기 서 있는 건 비단 옷을 입은 중년 사내였지요. 그 뒤로 하인 둘이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청나라 상단을 오가는 대행수라 하오. 소문을 들었소. 이 마을에 가야금 잘 타는 처자가 있다고. 한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대행수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팔 생각 없소.
그 처자를.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은자 100냥. 평생 모아도 볼 수 없는 돈이었지요. 대행수가 내민 그 주머니는 무거웠습니다. 손에 쥔 게 아니라 가슴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지요. 그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가면 눈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거요. 장담하오. 연경에는 서양 오랑캐 의원도 있고 조선 땅에선 구경도 못할 약재가 즐비하오. 물론 대행수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공짜는 아니지. 그 처자 가야금을 탄다 했소. 우리 상단에 딸린 기방에서 일하면 돼요. 몇 해만 악기나 연주하고 손님 시중이나 들면 눈도 고치고 제 먹고 살 길도 생기는 것 아니요, 손님 시중.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수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이대로 두면 연화는 사흘을 못 넘길 것이었습니다. 고름이 뇌까지 번지면 그걸로 끝이었지요. 알겠소.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지요. 연화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동생을 업고 포구로 향했지요. 대행수의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어디 가요? 괜찮다. 금방 돌아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포구에 도착하자 대행수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한수는 동생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어오른 눈, 앙상한 뺨, 가느다란 숨소리.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를 부디 살려주시오. 염려 말게. 돈값은 하게 해줄 테니. 하인들이 연화를 들것에 씌웠습니다. 그때였지요. 연화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요.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오라버니, 어디 가요? 나 두고 어디 가요? 그 목소리에 한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동생이 들것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지요. 앞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오빠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한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일부러 차갑게 만든 목소리였지요. 너 청나라 가서 돈 벌어야 한다. 뭐라고요? 눈 고치려면 돈이 필요하단다. 오빠는 내가 눈 뜨고 예쁜 옷 입고 잘 먹고 사는 걸 보고 싶구나. 오라버니, 무슨 소리예요? 청나라라니.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수는 주먹을 쥐었지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가거라. 싫어요. 나 안 가요. 오라버니 옆에 있을래요. 오빠는 내가 짐이다. 연화야.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지요. 뭐라고요? 너 같은 눈먼 동생 하나 먹여 살리려니 오빠가 죽겠구나. 내가 가서 돈 벌어오면 오빠는 그걸로 편히 살련다. 알아들었지. 오라버니. 연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부어오른 눈에서 줄줄 흘러내렸지요. 오라버니, 거짓말이죠. 그렇죠. 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거라. 다신 돌아오지 마라. 오라버니. 연화가 비명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인들이 들것을 들어 올렸지요. 연화는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나 버리지 마요. 제발,
제발 하지만 한수는 뒤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찢어지도록 울려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지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오라버니, 배가 출항했습니다. 연화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파도 소리에 묻혀 바람에 흩어져 결국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수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었지요. 연화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손에 쥔 엽전 주머니를 땅에 내던졌습니다. 은자가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동생 없는 세상에서 이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한수는 엽전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에 꼭 안았지요. 연화야 오빠가 이걸 한 푼도 안 쓸게. 내가 돌아오면 다 줄게 하지만 연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올 수 없었지요. 이보시오. 이 어린 처자가 타국만리 타향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소. 배 안에서 연화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목이 쉬어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울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행수는 코웃음만 쳤지요. 울어봤자 소용없다. 내 오빠가 너를 팔았다. 이제 넌 우리 물건이야. 물건. 그 말이 연화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청나라 연경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이미 반쯤 죽은 상태였지요. 하지만 대행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양 오랑캐 의원을 불렀지요. 칼이 눈을 도려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의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내 눈알이 터진다. 그렇게 사흘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붕대를 풀었을 때 연화는 처음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빛이 들어왔지요. 흐릿했지만 보였습니다. 천장이, 벽이,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지요. 눈이 떠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고 그 눈으로 처음 본 것은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앙상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이었지요. 이제 이래라. 대행수가 말했습니다. 연화는 기방의 밑바닥 하녀가 되었지요. 눈은 떴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가야금을 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지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기생들의 방시중을 들었습니다. 매일 밤 매를 맞았습니다. 이 조선 계집이 밥값도 못하는 것이. 몽둥이가 등을 후려쳤지요. 연화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울 눈물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연화는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야금이 있었지요. 먼지가 쌓인 아무도 쓰지 않는 가야금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만졌습니다. 줄을 튕겼지요. 띵.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쿵, 따궁. 북장단이 들리는 것만 같았지요. 연화는 이를 갈았습니다. 오라버니. 그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증오였지요. 자기를 버린 그 사람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였습니다. 나를 짐이라 했지.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했지. 연화는 가야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지요. 좋아. 안 돌아간다. 하지만 언젠가 오라버니 앞에 서겠어.
그때는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겠어. 복수. 그것이 연화를 살아있게 만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연화는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청나라 말을 배웠지요. 밤새 혼자 중얼거리며 익혔습니다. 글자를 배웠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밤새 써댔지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일 때까지. 그리고 상단의 장부를 훔쳐봤습니다. 어느 날 대행수가 연화를 불렀지요. 내가 그를 안다고? 예. 장부를 볼 줄 아나? 배우겠습니다. 대행수는 잠시 연화를 바라보더니 주판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 계산해봐라. 연화는 주판을 잡았습니다. 가야금 줄을 뜯던 그 손가락이 이제 주판 알을 튕겼지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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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정확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맞았다. 대행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머리가 좋구나. 그날부터 연화는 장부를 맡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이었지요. 쌀값 계산, 물건 개수 세기. 하지만 연화는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했고 빨랐습니다. 대행수가 눈여겨보기 시작했지요. 너 이번 거래에 따라와 봐라. 연화는 상단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를 오가는 무역상들, 비단과 인삼을 사고 파는 장사치들, 그들 사이에서 연화는 배웠지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거짓말을 가려내는 법을, 이익을 남기는 법을. 그리고 10해가 지났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상단 하나를 맡게 되었지요. 대행수가 늙어 이를 맡길 사람이 필요했고, 연화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는 눈빛이 많았지요. 조선 계집이 무얼 안다고. 하지만 연화는 보여줬습니다. 첫 거래에서 은자 1000냥을 남겼지요. 두 번째 거래에서 2000냥을 벌었습니다. 세 번째 거래에서는 상대를 파산시켰습니다. 저 계집 무섭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으니까요. 웃을 때조차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10해가 흘렀습니다. 20해. 연화는 청나라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조선인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지요. 비단 창고가 5, 은 괴짝이 수십. 손 아래 부리는 사람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39의 여인이 거울 속에 서 있었지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귀에 비취를 달고 손에 은가락지를 낀 여인. 하지만 그 얼굴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돌아갈까?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결심했지요. 그래, 돌아가자. 그 사람 얼굴 보러. 복수심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서 단단한 얼음처럼 가슴 속에 박혀 있었지요. 연화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20해 만에. 이보시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20해가 흐른 어느 가을날이었지요. 포구 마을에 수상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가마가 4, 짐수레가 6, 호위 무사가 20. 그 앞에는 청나라 깃발이 펄럭이고 뒤에는 은괴짝을 실은 말들이 줄지어 따랐지요. 저게 뭐야? 청나라 상단인가 보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지요. 그 화려한 행렬이 천천히 시장터로 들어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내렸지요. 39의 여인이었으되 그 기품이란 비단옷은 햇살에 눈부시게 반짝였고 머리엔 빛의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에 든 부채는 배곡으로 만든 것이었지요.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을 깎아 만든 조각상처럼. 저분이 대행수님이십니다. 수행원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리를 굽혔지요. 대행수님, 이 누추한 곳에 오시다니 황송하옵니다. 촌장이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요. 다만 차가운 눈으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변한 게 없었습니다. 20해 전 그대로였지요. 시장터의 좌판들, 생선 냄새, 막걸리 냄새. 그리고 저 모퉁이엔 예전에 오빠와 함께 북을 두드리고 가야금을 타던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지요. 구경이나 하겠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촌장이 황급히 앞장섰지요. 예, 이쪽으로 오시지요. 연화는 천천히 시장터를 걸었습니다. 비단 치마가 땅을 스치며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지요.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며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정말 부자인가 봐. 당연하지. 저 옷값만 해도 우리 집 10채는 살 거야.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장터 한 구석에 멈춰 섰지요. 거기 넉마를 걸친 사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거지였지요. 그 앞엔 바가지가 놓여 있었고 바가지 안에는 엽전 몇 잎이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머리는 백발이 성성했고 옷은 기름때로 번들거렸습니다. 연화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내의 손, 떨리는 그 손을 보았을 때 연화는 알아차렸지요. 오라버니, 한수였습니다. 20해 만에 보는 오빠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 모습이란 예전의 늠름한 소리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초라한 거지만 남아 있었지요. 동냥 좀 주이수. 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가 기억하는 그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갈라지고 떨리고 비참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한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지요. 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수의 눈은 반쯤 멀어 있었지요. 흰자위가 누렇게 변했고 눈꺼풀은 짓무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연화를 보았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보고 있었지요. 누구시오? 한수가 물었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내려다보았지요. 오래오래 이 순간을 위해 20해를 견뎠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눈물을 삼키고 이를 갈고 악착같이 살았지요. 복수의 대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통쾌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들끓었지요. 증오, 혐오,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 마치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오빠였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지요. 가마를 대령하라.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지요. 연화는 다시 시장터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성대한 행렬이었지요. 비단 가마뿐 아니라 음식을 실은 수레까지 끌고 왔습니다.
시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펴라. 연화가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움직였지요. 큰 평상을 놓고 그 위에 붉은 보자기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지요. 산해진미였습니다. 전복, 홍합, 잉어침, 흰쌀밥에 갖은 나물 반찬, 그리고 막걸리 항아리까지. 마을 사람들이 평생 보기 힘든 음식들이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저게 다 뭐야? 대행수께서 장을 베푸신다는구먼.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구경꾼들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연화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저 거지를 데려오너라. 네. 저기 구석에 앉아 있는 거지. 데려오라 했다. 하인들이 한수를 끌고 왔습니다. 한수는 영문도 모른 채 질질 끌려왔지요. 무슨 일이오? 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화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랑. 연화가 그것을 한수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엽전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딱딱딱 땅바닥에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자 100냥입니다. 나를 판 값이 그것보다 많았습니까? 시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지요.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엽전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이 뉘시오? 모르시겠습니까? 연화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지요. 연화입니다. 당신이 청나라에 팔아넘긴 그 눈먼 동생 연화. 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화야? 그래요. 오라버니. 연화는 오라버니라는 말을 독을 뱉듯 내뱉었습니다. 짐이라고 하셨지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지요? 연화야, 그게 아니라 입 다물어. 연화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내 말만 들으시오.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돈 100냥에 팔아넘겼지요. 그 돈으로 당신은 편히 살았습니까? 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평상을 가리켰지요. 저기 음식이 있습니다. 먹으시오. 배고프지 않소. 거지 주제에. 먹으라 했습니다. 한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평상 앞에 섰습니다.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하지만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안 먹소? 연화야, 먹으라고 했어.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집어들었지요. 흰쌀밥이 수북했습니다. 20해 만에 보는 흰쌀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과당. 연화가 상을 걷어찼습니다. 음식이 사방으로 쏟아졌지요. 밥그릇이 땅에 떨어지고 국이 흙바닥에 엎질러졌습니다. 전복과 잉어가 먼지 속에 뒹굴었지요. 이게 당신 몫입니다. 연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흘 묻은 밥. 그게 당신이 먹을 것이오. 자, 드시오. 연화야, 핥아 먹으라고 했어요. 연화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가, 증오가 20해에 한이 터져 나왔지요.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요. 짐이라고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니 이제 당신이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흙바닥에 쏟아진 밥을 주워 담았지요.
손가락에 흙이 묻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한수는 먹었습니다. 흙 묻은 밥을 눈물과 함께 삼켰지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연화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곱게 컸구나. 그 순간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곱게 컸다고? 이 상황에서 저 말을?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아니, 화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가슴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웃기지 마.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곱게 컸다고 당신이 버린 나를, 20해 동안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온 나를? 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흙 묻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정말 곱게 컸구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만. 소리를 지르고 돌아섰지요. 가마를 대령하라. 연화는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이게 복수다. 내가 원하던 거다.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쉬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혼자 천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복수했다. 해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연화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판을 튕기던 손, 장부를 쓰던 손, 사람을 부리던 손. 하지만 이 손은 원래 가야금 줄을 뜯던 손이었지요. 오라버니, 그 이름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가 그리워한 것은 오빠의 북장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눈을 감으면 오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흙 묻은 밥을 먹던 그 얼굴, 곱게 컸구나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나? 연화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결심했지요. 저 초가집을 허물어라. 네. 하인들이 놀랐습니다. 한수가 살던 집 말이다. 흉물스러우니 당장 부숴버려라. 연화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지요. 하인들이 허름한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가고 지붕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요. 2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폐가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과당. 벽이 무너졌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한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무너진 벽 안쪽, 벽장 깊숙한 곳에 작은 공간이 숨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하인이 그것을 꺼내 연화에게 가져왔습니다. 대행수님, 이게.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지요. 그 안에 천으로 싼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을 풀었습니다. 엽전 주머니였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연화는 주머니를 풀어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은자가 빼곡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세어보니 정확히 100냥이었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주머니 밑에 또 뭔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꺼냈지요. 꽃신이었습니다. 작고 낡은 비단 꽃신. 붉은 자수가 놓인 그 신발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누군가 소중히 간직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연화는 그 신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건 내가 어릴 때 오빠가 말했었지요. 연화야, 내가 시집 갈 때 이 꽃신 신기련다. 아버지가 장에서 사온 단 한 켤레뿐인 비단 꽃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상자 안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북채였지요. 아니, 북채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손잡이는 다 닳아 반질반질했고 끝부분은 해져서 실밥이 풀어져 있었지요. 20년 동안 매일 밤 두드린 흔적이었습니다. 연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대행수님, 늙은 촌장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한수 그놈 말입니다.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연화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촌장은 한숨을 쉬었지요. 그놈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을 판 그 돈 말입니다. 한 푼도 안 썼어요. 아니, 못 썼지요. 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한수는 미쳐버렸습니다. 매일 밤 폭우로 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지요. 당신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다가 눈병이 들었습니다. 의원을 찾아갔지만 돈이 없었지요. 그 은자 100냥이 있었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왜 안 썼습니까? 당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줄 미천이라고. 그러니 자기가 쓸 수 없다고 했지요. 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놈은 눈을 팔려고 했습니다. 자기 눈을 팔아서 치료비를 마련하려 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엽전 몇 입씩 모았지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 북은? 매일 밤 두드렸습니다. 당신 없이는 북을 칠 수도 없으면서 혼자 북을 두드렸지요. 당신이 들을 수 있게, 당신이 돌아올 수 있게. 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수가 그러더군요. 내가 연화를 팔았으니 이게 내가 받을 벌이다. 하지만 연화가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 연화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상자를 떨어뜨리며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은자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짤랑짤랑 차가운 소리를 내며 굴러갔지요. 하지만 연화는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오라버니,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20년 동안 품었던 증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수심이 분노가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졌지요.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꽃신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지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행수의 체면 따위는 내던진 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오라버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연화는 시장터로 향했지요.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소복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에는 그 낡은 꽃신을 들고 있었지요. 시장터 구석. 한수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가지를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인 채 연화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오? 반쯤 먼 눈으로 희미하게 연화를 보았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리는 손으로 꽃신을 신었지요. 작았습니다. 이제는 발에 맞지도 않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억지로 밀어 넣었지요. 발가락이 구겨지고 뒤꿈치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예요. 연화예요. 한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연화. 예. 당신 동생 연화입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라버니가 날 버린 줄 알았어요. 오라버니를 원망했어요. 복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오라버니는 한 번도 날 버린 적이 없었네요. 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연화의 머리로 향했지요. 더듬더듬 연화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연화, 우리 연화구나. 예. 정말 곱게 컸구나. 오빠가 그렇게 바랐는데 정말 잘 컸구나. 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오빠의 품에 안겼지요. 20년 만에 그 따뜻한 품에 안겼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며칠 뒤였지요. 시장터 한 구석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는 낡은 북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연화는 가야금을 안고 있었지요. 연화야. 예, 오라버니. 오빠 북소리 기억하나? 기억해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한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북채를 들었지요. 쿵.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울리는 그 힘찬 북소리였습니다. 따궁. 연화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가야금 줄을 뜯었지요. 따르릉. 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주판을 튕기던 그 손가락이, 장부를 쓰던 그 손가락이 다시 가야금 줄을 뜯고 있었습니다. 궁, 따궁, 궁궁궁. 북소리가 커졌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띠링. 가야금 소리가 어우러졌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장꾼들이, 아낙네들이, 아이들이 모여들어 듣고 있었습니다. 오빠와 동생의 합주. 20년 만에 다시 시작된 그 아름다운 가락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지요. 이거였구나. 이것이 자기가 진짜 그리워한 것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오빠의 북소리. 그것과 함께 가야금을 타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한수도 웃고 있었습니다. 반쯤 먼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지요. 잘한다, 연화야. 정말 잘한다. 북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시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지요. 그 모습은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눈먼 동생과 헤어진 오라버니와 사정을 모르고 팔려간 줄 알았던 동생. 힘들었던 20년의 세월만큼 이제는 이 남매에게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랍니다.